63조 원에 진행하지요. 캐나다의 제안에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미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일본도 서로의 기술을 내세웠고 어느 누구도 실패를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동쪽 끝 한 나라의 함선은 말이 없었습니다. 대신 바다를 가르며 한 문장을 남겼습니다. 우린 결과로 말한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그날 이후 세상은 처음으로 그 이름을 진지하게 불렀습니다. 네, 한, 민, 국. 단언컨대 대한민국이 세계 1위입니다. 숨소리마저 들렸습니다. 캐나다 국방부 지하 3층 회의실, 에어컨 소리조차 꺼진 채 12명이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스크린에 붉은 점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북극해에서 사라진 세 번째 잠수함의 마지막 위치였죠. 그때 한 단어가 들렸습니다. 장영실함. 저는 마커스 드레이븐입니다. 영국 왕립해군에서 25년을 복무하며 잠수함 사령관으로 3차례 실전 배치를 경험했고 나토 해양전략위원회 고문도 지냈습니다. 지금은 포세이돈 전략연구소의 수석 분석관으로 일하고 있죠. 바다 및 세계를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 제가 그날 2025년 10월 오타와 회의실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회의실 천장에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고 있었고 벽면 스크린에는 북극해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나토 전략위원회 긴급회의였습니다. 캐나다는 63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었고 북극 항로 확보가 시급했죠. 주요 후보국은 독일, 프랑스, 일본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타입 212CD는 이미 실전에서 검증됐습니다. 프랑스 대표도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바라쿠다급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본 측도 가세했죠. 소류급 잠수함의 기술력은 증명됐습니다. 회의실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런데 회의 자료 마지막 페이지에 한 나라가 더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었죠.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라고요? 한국이 최근 방산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잠수함은 다른 문제였습니다. 수십 년의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였죠. 저는 회의록에 짧게 의견을 남겼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독일 대표가 즉시 동의했습니다. 프로토타입 수준이라고 봐야 합니다. 프랑스 측도 냉소적으로 말했죠. 아시아 신흥국 기술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회의실 분위기는 한국에 대해 완전히 냉소적이었습니다. 누군가 한국 후보 제외 문서를 돌렸고 독일, 프랑스, 일본 대표가 차례로 서명했습니다. 저도 서명하려고 펜을 들어올리던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뒤쪽에 앉아있던 젊은 캐나다 장교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죠. 저기 한국에서 최근 시연할 신형 잠수함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회의실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코드네임이 뭐였죠? 아, 장영실이라고 하더군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저는 펜을 멈췄습니다. 장영실이라. 낯설지만 묘하게 단단한 이름이었죠. 독일 대표가 비웃듯이 물었습니다. 장영실이라니 그게 뭡니까? 캐나다 장교가 대답했습니다. 조선시대 과학자라고 합니다. 천문학과 측정 기술의 대가였다고요. 프랑스 대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낭만적이지만 실전은 낭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왜 굳이 그런 이름을 붙였을까요? 무언가를 증명하려는 듯한 느낌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자료를 정리하던 중 스크린에 남아있던 한국 자료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3,600톤급, 독자 설계, 국산화율 80% 이상. 그리고 마지막 줄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 탑재형 디젤 잠수함. 세계 최초. 저는 그 문장 앞에서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리튬 전지형 잠수함이라고요? 실전 배치라고요? 25년 해군 생애를 통틀어 처음 보는 조합이었습니다. 리튬 전지는 안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게 업계 상식이었고 실전 배치는 불가능하다는 게 정설이었죠. 그런데 한국이 그걸 해냈다는 겁니까? 농담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직감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건 시작이었다고요.
회의실 불이 꺼지고 붉은 전멸등만 깜빡이는 가운데 어두운 화면 위에 장영실함의 실루엣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로 돌아와 한국 잠수함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도산 안창호급, 장보고급 낯선 이름들이었지만 성능 수치는 예상을 벗어나 있었죠. 특히 최신형 배치2의 사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직 발사관 10개, 최신 소음 저감 기술, 그리고 리튬 이온 배터리. 저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설마 이게 정말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날 회의실 공기엔 바다보다 더 짙은 정적이 깔려 있었고 저는 한국이 그런 걸 만들 수 있다는 걸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영실이라는 그 이름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마치 경고처럼요. 일주일 후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캐나다 평가단 초청평가위원으로 입국한 거죠. 부산 지내만 한국해군작전사령부 근처의 하나오션 도크였습니다. 장영실함 실물 공개 행사가 열리는 날이었죠. 공기가 달랐습니다. 바닷바람에 섞인 강철 냄새, 도크 위로 피어오르는 수증기, 그리고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단과 방산 관계자들이 100여 명은 넘어 보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대표단도 와 있었죠. 모두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평가일 뿐이라는 냉정함이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죠. 한국이 아무리 애를 써도 결국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전 10시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한국 해군 장성 한 명이 단상에 올라 간단히 인사말을 했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장영실함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순간 도크 너머에서 거대한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면이 갈라지더니 검은 선체가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그 함체의 표면은 바다보다 검었습니다. 매트 블랙 도장이 햇빛조차 흡수하는 듯했죠. 길이는 약 89m, 폭은 9.6m라고 했지만 실제로 보니 더 거대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건 디젤 잠수함이 아니라 괴물이었습니다. 주변에서 카메라 셔터 소리가 미친 듯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죠. 프랑스 대표가 옆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설계는 인상적이지만 성능은 별개입니다. 독일 측도 고개를 끄덕였죠.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 선체에서 풍기는 위압감이 보통이 아니었죠. 행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한국 기술진이 무대로 나와 리튬 이온 배터리 모듈을 공개했습니다. 거대한 전지세리 크레인에 매달려 천천히 내려왔죠. 기술자 한 명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리튬 배터리 시스템은 기존 납축전지 대비 에너지 밀도가 3배 이상 높으며 충방전 효율은 90%를 넘습니다. 저는 그 전지셀을 가까이서 봤습니다. 내부 구조가 촘촘하고 단단했습니다. 이건 전지라기보다 심장이었습니다. 리튬의 윙하는 미세한 작동음이 들리는 것 같았고 그 소리가 제 심장까지 울렸습니다. 일본 대표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안정성은 검증됐습니까? 리튬 전지는 폭발 위험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기술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3년간 600회 이상의 충방전 테스트를 거쳤고 실전 환경 시뮬레이션도 완료했습니다. 독일 측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시뮬레이션과 실전은 다릅니다. 하지만 한국 측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실전 데모를 준비했습니다. 회장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오후 2시 본격적인 수중작전 시연이 시작됐습니다. 우리는 관제실로 이동했고 대형 스크린 앞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영실함이 천천히 자망을 시작했습니다. 도크 수면이 조용히 갈라지더니 검은 선체가 물속으로 사라졌죠. 스크린에는 실시간 탐지 데이터가 떴습니다. 프랑스제 소나, 독일제 음향 탐지기, 일본제 수중 레이더가 동시에 작동했습니다. 처음 3분간은 신호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수심 50m를 넘어서자 신호가 흔들리기 시작했죠. 그리고 70m 지점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관제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기술자가 장비를 두드렸습니다. 고장입니까? 신호가 끊겼습니다. 독일 측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장비도 아무것도 안 잡힙니다. 일본 대표가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탐지가 안 되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조작한 거 아닙니까? 한국 관제관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지금 장영실함은 정상 작동 중이며 우리도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가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내부 통신으로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탐지가 불가능한 겁니다. 저는 그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핵잠수함도 아닌 디젤 잠수함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까? 25년간 제가 배운 모든 상식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연은 40분간 계속됐고 그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장영실함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을 때 관제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죠. 저는 그날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이미 준비돼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제가 알던 잠수함의 시대는 끝났다는 것을요. 이틀 후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72시간 연속 자망 임무였죠. 캐나다 평가단뿐만 아니라 나토 기술진, 각국 방산 관계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관제실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독일 대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72시간이라니 디젤 잠수함으로는 불가능한 수치입니다. 프랑스 측도 동의했죠. 리튬 배터리로 그 정도 지속력을 낸다는 건 허세에 가깝습니다. 일본 대표는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앞에서 실패할 겁니다. 저도 솔직히 회의적이었습니다. 72시간이라니 핵잠수함도 아닌데 말입니까? 오전 9시 장영실함이 자망을 시작했습니다. 관제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떴고 각국이 준비한 최첨단 탐지 장비들이 일제히 작동했습니다. 프랑스제 소나 시스템, 독일제 저주파 음향 탐지기, 일본제 자기 이상 탐지 센서까지 동원됐죠. 처음 1시간은 신호가 잡혔습니다. 하지만 수심이 깊어질수록 신호가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3시간이 지나자 신호가 거의 사라졌고 6시간째에는 완전히 끊겼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이상 없습니다. 장비는 정상입니다. 프랑스 측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우리 소나도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대표가 한국 측에 항의했습니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뭔가 조작하신 거 아닙니까? 한국 관제관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장영실함은 지금 정상 작전 중입니다. 그가 내부 통신 데이터를 보여줬습니다. 우리는 내부 링크로 위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외부 탐지는 원천 차단된 상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1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24시간째 독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디젤 잠수함이 이렇게 오래 자망할 수 없습니다. 프랑스 기술자가 데이터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전력 소모율이 이상합니다. 너무 낮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합니까? 그 젊은 엔지니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핵심은 전력 효율이 아닙니다. 진동 제어입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진동 제어라고요? 그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 진동을 완벽히 통제했습니다. 소음은 진동에서 나오니까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이었다는 걸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조용히 통제하는 방식이었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관제실에는 긴장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각국 대표들은 더 이상 항의하지 않았고 그저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죠. 60시간째 외신 기자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내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K-서브마린 뉴스렛 인 퍼시픽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고 BBC는 한국형 잠수함 시대 개막이라고 보도했습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장영실함이 예정대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제실은 정적에 휩싸였죠.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우리가 패배를 감지하지 못했군요. 그게 진짜 패배입니다. 독일 측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일본 대표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오늘
25년간의 경험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 72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죠. 그들이 말하던 리튬의 심장은 조용히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고 그 아래 어딘가에 장영실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내 경력은 무너졌지만 대신 존경이 남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영실함은 새로운 기준이다라고 적었죠. 이건 더 이상 평가가 아니었습니다. 인정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캐나다 오타와였습니다. 국제검증회의가 소집됐죠. 장영실함의 완벽한 결과에 각국이 공식적으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회의실 분위기는 72시간 테스트 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번엔 냉소가 아니라 적대감이었죠. 프랑스 대표가 먼저 발언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리튬 시스템이 그렇게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독일 측도 가세했습니다. 데이터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재검증이 필요합니다. 일본 대표는 더욱 강경했습니다. 디젤 잠수함으로 72시간 무탐지 자망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중재자 역할을 맡았지만 솔직히 제 내면도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의 완벽함이 오히려 불안했죠. 너무 완벽해서 믿기 어려웠습니다. 캐나다 국방부가 결정을 내렸습니다. 독일식 감지 시스템을 동원해 재검증 테스트를 실시하겠습니다. 한국 측은 조용히 동의했습니다. 이틀 후 부산 해역에서 재검증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독일이 자랑하는 최신형 TIS 음향 탐지 시스템이 투입됐죠. 독일 기술자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이 장비는 나토 최고 수준입니다. 어떤 잠수함도 피할 수 없습니다. 오전 10시 장영실함이 다시 자망했습니다. 관제실에는 20여 명의 국제감시단이 배치됐고 모든 과정이 실시간으로 기록됐습니다. 처음 10분간은 신호가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독일 기술자가 고개를 끄덕였죠. 정상입니다. 탐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분이 지나자 신호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30분째 신호가 거의 사라졌죠. 독일 기술자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장비는 정상인데요. 45분이 지나자 완전히 신호가 끊겼습니다. 관제실이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탐지 실패라니 말이 됩니까? 일본 측도 흥분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뭔가 조작이 있습니다. 그때 한국 엔지니어 한 명이 조용히 앞으로 나왔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연구원이었죠. 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는 숨기지 않습니다. 다만 소음을 통제했을 뿐입니다. 회의장이 술렁이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따졌습니다. 소음 통제라니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젊은 엔지니어는 흔들림 없이 대답했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충방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진동과 전자기 신호를 제어했습니다. 물리적 소음뿐 아니라 전자적 노이즈까지요. 프랑스 기술자가 반박했습니다. 그건 이론적으로만 가능합니다. 실전에선 불가능합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미소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감만 있었죠.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의 눈빛을 봤습니다. 오만이 없었습니다. 확신만 있었죠. 일본 대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데이터를 공개하십시오. 검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측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내부 기술 문서를 공개했습니다. 진동 제어 알고리즘, 전력 분산 시스템, 소음 차단 구조 설계도까지요. 독일 기술자가 자료를 검토하더니 입을 다물었습니다. 프랑스 측도 말이 없었죠. 일본 대표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통제의 예술이었다는 것을요.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섬세하게 다스리는 방식이었습니다. 회의는 3시간 동안 계속됐지만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모든 장비가 실패했고 단 하나의 노이즈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기술이 신념을 이길 수도 있는가?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부산 해변을 걸었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렸지만 제 머릿속은 더 시끄러웠죠. 25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믿었고 기술보다 인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인간보다 기술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철학이었습니다.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바다를 다스리는 법을 만든 겁니다. 우린 그날 바다의 침묵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라는 것을요. 3주 후 캐나다 북대서양 해역이었습니다. 본격적인 실전모의 작전 시뮬레이션이 시작된 거죠. 각국 잠수함 모델이 동시에 침투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독일 타입 212CD, 프랑스 바라쿠다급, 일본 소류급, 그리고 한국 장영실함이 참가했습니다. 저는 캐나다 해군 작전사령부에서 실시간 모니터링을 담당했죠. 미션 내용은 간단했습니다. 적 해역에 침투해서 72시간 동안 탐지를 피하고 지정된 목표물의 모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었습니다. 오전 8시 4척의 잠수함이 동시에 잠항했습니다. 관제실 대형 스크린에는 실시간 탐지 데이터가 떴고 나토 최신 감시 시스템이 작동했습니다. 처음엔 모든 잠수함이 정상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차이가 나기 시작했죠. 14시간째 독일 타입 212CD가 탐지됐습니다. 독일 대표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18시간째 프랑스 바라쿠다급이 탐지됐습니다. 프랑스 측은 말없이 고개를 떨궜죠. 22시간째 일본 소류급도 탐지됐습니다. 일본 대표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하지만 장영실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30시간이 지났습니다. 관제실에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작전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잡히겠지. 하지만 40시간, 50시간이 지나도 장영실함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52시간째였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숨을 죽이고 있었죠.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그때 관제실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미사일 발사 신호가 감지됐다는 거였죠. 모두가 스크린을 봤습니다. 장영실함이 수중 미사일 모의 발사에 성공한 겁니다. 탐지 회피뿐 아니라 공격까지 완수한 거였죠. 관제실에서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캐나다 장성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독일 기술자는 멍하니 스크린만 바라보고 있었고 프랑스 대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단 한마디만 적었습니다. This isn't a test. It's dominance. 이건 테스트가 아니라 지배였습니다. 60시간이 지났습니다. 외신 기자들이 관제실 밖에서 대기하고 있었고 긴급 속보가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CNN은 K-서브마린 리라이팅 네이벌 워페어라는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BBC는 한국 잠수함, 세계 해군력 판도 바꾼다고 보도했죠. 72시간이 완료됐습니다. 장영실함이 예정된 시간에 정확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제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지만 한국 기술진은 조용했습니다. 환호 대신 차분히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였죠. 기자들이 몰려와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한 기자가 한국 엔지니어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습니까? 젊은 엔지니어가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만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쌓은 시간이 만든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겸손이 이렇게 강할 줄은 몰랐죠. 저녁 6시 캐나다 국방부가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장영실함 평가 기준 초과 달성. 모든 항목에서 만점 통과. 회의실이 박수로 가득 찼지만 한국 측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대서양 바다가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52시간 동안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던 그 바다 밑을 생각하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날 저는 강철이 살아 숨쉬는 걸 봤습니다. 한국은 함선을 만든 게 아니었습니다. 철의 철학을 만든 것이었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장영실함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새로운 기준이다라고 적었습니다.
집에는 조용히 찾아왔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환호도 없었습니다. 그저 완벽한 침묵만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세계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25년간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외감이 들었죠. 한국은 무기를 만든 게 아니라 신념을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념이 바다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더 이상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심해 테스트가 예정돼 있었습니다. 수심 300m 이상에서 장시간 작전 능력을 검증하는 시험이었죠. 캐나다 평가단뿐만 아니라 전 세계 주요 방산 기자단이 모두 모였습니다. 실시간 생중계까지 예정돼 있었죠. 오전 9시 부산 해역에서 테스트가 시작됐습니다. 장영실함이 천천히 수심을 내려가기 시작했고 관제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데이터가 떴습니다. 수심 50m, 100m, 150m. 모든 수치가 정상이었습니다. 200m를 넘어서자 관제실 공기가 긴장으로 무거워졌습니다. 디젤 잠수함에겐 위험수역이었죠. 250m, 280m, 300m. 여전히 정상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보며 감탄하고 있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죠. 320m에 도달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삐삐삐. 관제실이 순간 긴장했습니다. 스크린에 붉은 경고 메시지가 떴습니다. 리튬 배터리 과부하 경보. 전력 시스템 이상.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끝났다고 생각했죠. 심해에서 전력 문제가 발생하면 잠수함은 무덤이 됩니다. 독일 대표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역시 리튬 시스템은 불안정합니다. 우리가 경고했습니다. 프랑스 측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심해 압력을 견디지 못한 겁니다. 일본 대표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관제실 밖 기자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스크린을 향했죠. 저는 한국 관제관들을 봤습니다. 그들의 표정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침착했죠. 한 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마이크를 잡고 말했습니다. 이건 전력 문제가 아닙니다. 데이터가 너무 빨라서 그래요. 모두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소리냐는 표정이었죠. 엔지니어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심해 압력 환경에서 센서 데이터 전송 속도가 급증했습니다. 시스템이 과부하로 판단한 거예요. 하지만 실제론 정상입니다. 독일 기술자가 반박했습니다. 그래도 경보가 울렸습니다. 위험한 겁니다. 한국 엔지니어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부에서 자동 전환 프로토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관제실 스크린이 깜빡였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3초, 5초, 10초.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손에 쥐고 있던 연필이 부러지는 줄도 몰랐습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있었죠. 15초가 지났습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메시지가 떴습니다. 시스템 자동 전환 완료. 전력 안정화. 그리고 녹색 신호등이 켜졌습니다. 오퍼레이셔널. 작전 가능. 관제실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They made it. 해냈어. 경보음이 멈췄고 모든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장영실함은 여전히 320m 심해에서 조용히 작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독일 대표가 멍하니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프랑스 기술자는 고개를 저었죠. 일본 측은 말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한국 엔지니어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서로의 손을 맞잡고 짧게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죠. 소리 없이 웃고 있었습니다. 시험은 계속됐습니다. 350m까지 내려갔다가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더 이상 경보는 울리지 않았죠. 모든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2시간 후 장영실함이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제실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한국 기술진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위기는 준비된 자에게 기회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전율을 느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지만 그들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준비돼 있었던 거죠. 리튬의 심장은 다시 뛰었습니다. 아니, 멈춘 적이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복구가 아니라 부활이었습니다. 그날 저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걸 배웠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것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었죠. 진짜 강자는 위기 속에서도 조용합니다. 소리치지 않습니다. 다만 준비돼 있을 뿐이죠.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부산 바다가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모든 답이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한 줄을 적었습니다. 조용한 승리, 그게 한국이었다. 경보음은 시험이 아니었습니다. 증명이었습니다. 한국은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오히려 위기 속에서 더 강해진다는 것을요. 캐나다 최종 수주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2025년 11월 초 북대서양 해역이었죠. 캐나다 해군이 직접 주관하는 실전 모의전이었습니다. 전 세계 군사 관계자 300명이 실시간으로 관찰했습니다. 조건은 명확했습니다. 100시간 잠항, 세계 감시망 돌파, 목표 지점 도달. 역대 최고 난이도였죠. 일본, 독일, 프랑스 모델이 먼저 투입됐습니다. 캐나다 해군은 나토 최신 감시 시스템을 총동원했습니다. 수중 음향 탐지망, 자기 이상 감지 센서, 위성 적외선 추적까지요. 오전 8시 4척의 잠수함이 동시에 잠항했습니다. 관제실 스크린에는 실시간 추적 데이터가 떴고 숨소리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18시간째 일본 소류급이 첫 번째로 탐지됐습니다. 두 번째 감시망에서 잡혔죠. 일본 대표는 말없이 자리를 떴습니다. 24시간째 독일 타입 212CD가 탐지됐습니다. 세 번째 감시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독일 측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죠. 36시간째 프랑스 바라쿠다급이 탐지됐습니다. 프랑스 대표가 한숨을 쉬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장영실함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아무 신호도 잡히지 않았죠. 관제실 공기가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게 조용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죠. 48시간이 지났습니다. 캐나다 작전관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정상이 아닙니다. 60시간째 관제실에는 긴장과 경외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스크린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건 인간이 만든 침묵이 아닙니다. 72시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장영실함은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감시망이 무용지물이었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저건 잠수함이 아니다. 유령이다. 80시간째 외신 기자들이 긴급 속보를 내보냈습니다. CNN 헤드라인은 고스트 인 더 오션이었습니다. BBC는 한국 잠수함, 역사 다시 쓴다고 보도했죠. 90시간이 지났습니다. 관제실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릴 정도였죠. 저는 손끝에 맺힌 땀방울을 느꼈습니다. 그만큼 긴장하고 있었습니다. 96시간째였습니다. 갑자기 돌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미 해군 정찰기가 작전 해역에 접근한 겁니다. 관제실이 술렁였습니다. 미군 장교가 모니터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 정찰기가 전파 레이더로 스캔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미군의 최신 레이더라면 어떤 잠수함도 피할 수 없었죠. 10초가 지났습니다. 미군 장교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상합니다. 신호가 사라졌습니다. 관제실이 웅성거렸습니다. 사라졌다고요? 미군 장교가 다시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가 소리쳤습니다. It just vanished. 사라졌어요. 관제실 전원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한국 관제관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지금 장영실함은 전파 반사 차단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캐나다 장성이 물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한국 측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튬 배터리의 전력 제어를 통해 전자기 신호를 완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유령처럼 사라진 그 순간 저는 모든 자만심을 내려놨습니다.
100시간이 완료됐습니다. 장영실함이 예정된 목표 지점에서 정확히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관제실이 박수로 터졌습니다. 100시간 동안 단 한 번도 탐지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임무 완수였죠. 캐나다 국방장관이 즉석에서 발표했습니다. 장영실함 실전 능력 평가 100점 만점 통과. 회의실이 환호로 가득 찼지만 한국 기술진은 조용히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장면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그날 바다는 한국어로 속삭였습니다. 리튬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상의 소음을 지워버렸죠. 100시간 동안 완벽한 침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세계를 바꿨습니다. 저는 노트에 마지막 한 줄을 적었습니다. 나는 지금 전장의 역사를 다시 쓰는 장면을 보고 있다. 긴장, 존경, 전율이 뒤섞인 복합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100시간 후 세계의 중심은 조용히 이동했습니다. 총성도 없었고 함성도 없었습니다. 다만 침묵만 있었죠. 하지만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대서양이 어둠 속에서 잔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 바다 밑 어딘가를 100시간 동안 누군가가 조용히 지나갔습니다. 아무도 보지 못했고 아무도 듣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느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것을요. 이건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념의 승리였습니다. 일주일 후 전 세계 언론이 들끓었습니다. CNN은 한국 잠수함 역사 다시 썼다는 특집 기사를 냈고 BBC는 드레이븐 힘셀프 콜드 잇 어 패러다임 쉬프트라는 헤드라인과 함께 제 인터뷰까지 실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기술 협력 요청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프랑스 해군은 공식적으로 합동훈련을 제안했습니다. 독일은 조용했지만 그들의 침묵이 오히려 더 많은 걸 말해주고 있었죠. 캐나다 정부는 63조 원 프로젝트에 대한 공식 발표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15일 오타와 국방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캐나다 국방장관이 단상에 올라 마이크 앞에 섰고 전 세계 언론이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장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63조 원 규모의 차세대 잠수함 프로젝트에 대해 대한민국과의 독점 협상을 개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회의실 안이 박수로 터졌지만 한국 기술진은 환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를 지을 뿐이었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승리했지만 자랑하지 않는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국제방산 포럼 연단에 서 있었습니다. 런던 국제 컨벤션 센터 50여 개국 방산 전문가들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제 발표 주제는 장영실함과 해양 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이었죠. 연단의 서자 조명이 제 얼굴을 비췄고 수백 개의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저는 25년간 영국 왕립해군에서 복무하며 바다를 지켜왔습니다. 나토 전략위원회 고문으로도 일했고 수많은 잠수함 프로젝트를 평가해왔습니다. 청중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제가 지난 2달간 대한민국의 장영실함을 직접 평가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처음엔 회의적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한국을 무시했습니다. 회의장이 술렁였지만 저는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장영실함은 단순한 잠수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술의 철학이었고 한국과의 자존심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한때 한국을 도전자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도전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기준입니다. 회의장이 박수로 가득 찼고 저는 연단에서 내려왔습니다. 한국 대표단이 앞줄에 앉아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조용히 미소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한 엔지니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평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정하게 봐주셨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배웠습니다. 당신들에게서요. 그날 밤 저는 호텔방에서 부산의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진해만 도크 위로 떠오르던 검은 강철, 리튬 전지의 미세한 윙소리, 관제실의 정적,
그리고 72시간의 완벽한 침묵. 검은 강철이 아니라 인간의 의지였습니다. 기술이 아니라 신념이었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런던 야경이 펼쳐져 있었지만 제 눈에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부산 바다, 북대서양, 그리고 전 세계의 바다가요. 바다는 이제 한국의 이름으로 조용히 울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포세이돈 전략연구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제목은 장영실함 해양 전략의 새로운 기준이었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25년간 저는 전장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진짜 전쟁은 총탄이 아니라 기술과 신념이었습니다. 한국은 그 싸움에서 침묵으로 이겼습니다. 리튬 전지의 미세한 진동, 강철의 숨결, 기술진의 눈빛, 그 모든 것이 한국가의 의지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들을 도전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준입니다. 보고서를 보내고 나서 저는 책상 서랍에서 오래된 노트를 꺼냈습니다. 오타와 회의실에서 처음 장영실함이라는 이름을 들었던 그날부터 써온 기록이었죠. 첫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후보에 어울리지 않는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새로운 기준이다. 저는 노트를 덮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25년간의 편견이 2달 만에 무너졌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배울 수 있어서 감사했죠.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바다는 이제 한국의 언어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언어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침묵의 언어, 신념의 언어, 그리고 품격의 언어를요.